하루의 책장 투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책덕후라면 누구나 어떤 이의 책장을 구경하며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마침 댓글로 요청해주신 분도 계셔서 큰 마음을 먹고 책장 투어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책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케아 빌리를 구입해서 책장으로 쓰고 있어요. 생각보다 조립하기 편하고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게가 엄청나요. 직접 구입하실 거라면 친구들 2-3명을 불러서 함께 운반하는 걸 추천합니다. 칸마다 주제를 정해놓고 책 제목에 가나다 순으로 꽂아놓고 있어요. 제목을 들으면 어느 칸에 어디쯤 꽂혀 있는지 바로 안답니다. 오늘은 A 구역부터 소개할게요. 만드는 저도 보는 여러분도 지치지 않게 조금씩 나누어서 소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2칸은 세계문학 코너입니다. 저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세계문학을 좋아해요. 평범한 일상만 살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점점 더 생각이 굳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낯선 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일부러 찾아 읽으며 문학으로 세계 일주 프로젝트라고 이름도 붙여봤어요. 이번 기회에 문학으로 세계 일주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책은 엘리 스미스의 가을입니다. 표지가 예쁘죠? 이 책은 브렉시트 전후의 영국을 그린 책이에요. 100살이 넘은 다니엘과 상대적으로 젊은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조금 더 자유분방했던 과거와 브렉시트 투표 즈음 차갑고 매몰찬 영국 사회를 담았습니다. 사실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혼자 읽기엔 조금 어려웠어요. 엘리자베스의 나이와 연도를 챕터별로 메모하고 마지막에 시간 순서대로 복귀하면서 겨우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섬세하고 감성적인 소설인데 혼자 읽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읽고 나서 다른 분들의 후기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수 바다는 몇 달 전에 중고로 구입했어요. 제인 에어의 다락방에 갇힌 미친 여성 캐릭터 버사가 나오잖아요. 진 리스는 버사가 미친 이유, 다락방에 갇히게 된 이유를 상상해서 그녀만의 서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 책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제인 에어와 함께 읽으려고 해요. 이렇게 2권은 읽고 나서 정성 들여 리뷰를 썼던 책이에요. 영어로 쓰인 현대 작가의 작품이라는 점, 죽음과 강렬한 우울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사실 현대 소설 중 너무 많은 작품이 그렇죠? 내가 당신의 평온을 깼다면은 한국에서 입양된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돼요. 역시 한국에서 입양되어 한 가족이 되었던 동생의 자살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동생이 죽음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작년에 치앙마이 1달 살기를 떠났을 때 가지고 갔던 책 중 하나여서 이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추억이 함께 떠올라요. 우울하고 슬픈 내용과는 별개로요. 그때 책을 읽고 이런 독서 노트도 작성했었어요. 이 책을 구입했던 이유는 책의 저자 때문이었어요. 패티 유미 코트렐은 1981년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중서부로 입양되었어요. 예전에 피의 언어나 나는 누구입니까를 읽고 해외 입양 작가의 작품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에서 다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빛의 출판사의 책 소개를 보고 바로 구입했어요. 입양, 복잡한 가정사, 동생의 자살 등 작가의 삶과 소설의 내용이 겹치지만 작가는 내게 일어난 일을 염두에 두고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해요. 미국에서 아시안 그리고 입양인으로서의 삶을 다룬 소설이고 작품성을 인정받아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휴식과 이안의 해는 솔직히 제목과 표지에 끌려서 구입했는데요. 의외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힐링할 수 있는 내용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정확히 배신하는 작품이었어요. 지칠 대로 지친 주인공이 모든 사회생활을 정지하고 약물에 의지해 주구장창 잠만 자기를 선택합니다.
읽다 보면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읽고 있어야 하나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려는 이유가 뭘까? 그녀가 지치고 힘들고 회의감을 느끼는 부분들에 공감하기도 하고요. 크게 보면 현대사회 전체를 향한 블랙 유머를 날리고 있었어요. 외모 지상주의, 부의 세습, 예술계의 허영, 마음만 먹으면 어떤 약이든 구할 수 있는 미국의 의료시장까지. 알고 보니 이 작가는 비호감 여성 캐릭터로 불편한 부분을 꼬집어주는 작품 스타일로 유명하더라고요. 나도 그녀가 불편한지,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불편한 캐릭터가 되었는지를 고민하면서 읽기를 추천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며 읽었던 책으로 보라색 치마를 입은 여자 아일린이 있어요. 이 책은 오테사 모시페그의 전작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내 휴식과 이완을 해보다 아쉬웠어요. 주인공의 감정을 3인칭 시점에서만 묘사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끝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라색 치마를 입은 여자도 비슷한 이유로 조금 아쉬웠어요. 첫 번째 칸에서 또 소개하고 싶은 책은 복종과 불복종입니다. 뭔가 말장난 같죠? 그러나 말 그대로입니다. 복종은 복종하는 내용이고 불복종은 불복종하는 내용인데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소개를 해볼게요. 복종은 프랑스 소설가 미셸 우엘벡이 2015년에 발표한 소설이에요. 이 작품은 이슬람 정당이 프랑스에서 정권을 잡는다 라는 전제로 이후 이어질 사회 변화를 써내려간 디스토피아 소설이에요. 책에서는 교육 시스템이 가장 먼저 변하는 걸로 그려집니다. 모든 교육자는 개종하고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위를 박탈당해요. 소르본 대학의 교수였던 주인공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최근 유럽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50년에는 유럽 여러 국가에서 무슬림 인구가 20% 내외를 차지할 거라는 예상도 있어요.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여러 민족과 종교가 섞이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제노포비아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 소설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샤를리 에브도 테러입니다.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서 복종이 발간되던 날 이슬람 문화를 풍자하는 만평을 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샤를리 에브도에 무장괴한들이 난입해 총기 난사 테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실제 친구를 잃은 작가는 이후 책 홍보를 일체하지 않았고 지금은 프랑스를 떠났다고 합니다. 작가가 소설을 쓴 의도, 문학과 사회의 관계, 복종의 의미와 경계 등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작입니다. 반면 불복종은 유대교를 다룬 작품이에요. 극단적인 유대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버린 자식이 되어버린 주인공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그녀는 다시 어릴 적 그 마을로 돌아가면서 묻어두었던 과거를 똑바로 마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작품에서 다루는 복종의 대상은 복종보다 더 복잡해요. 그녀에게 종교는 아버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책에서 묘사되는 극단적인 유대교 사회는 극보수의 가부장적 사회와 닮아 있어요. 종교와 신념의 문제는 가족과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가부장적 사회의 권위, 애증의 감정, 내 안의 모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길 원한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나오미 엘더만은 실제로 엄격한 유대교 사회에서 자랐고 이 책이 그녀의 첫 작품이에요. 불복종을 쓰면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첫 번째 칸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정도입니다. 사실 제 책장에는 아직 안 읽은 책이 많아요. 읽은 책들 중에서 일부는 중고 서점에 다시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주 인상 깊었던 책이나 아직 안 읽은 책들만 남아있어요. 나머지 책들은 작가의 이름을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다양한 국가의 작품들을 쟁여놓으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아일랜드, 폴란드, 페루, 캐나다, 체코, 포르투갈, 호주, 이탈리아, 이라크, 일본. 이 책은 아시아 여러 국가의 단편을 모은 선집입니다. 두 번째 칸에서도 읽은 책 위주로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숨을 참던 나날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 책은 리디아 유크나비치가 쓴 회고록이에요. 나의 딸을 사산한 날이라는 말로 책이 시작됩니다. 죽은 채 태어난 아이를 물에 흘려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강압적인 가정, 폭력과 방치, 마약, 알코올 중독, 숨을 참던 나날이라는 제목이 리디아가 지나온 시간을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리디아는 유년기 촉망받던 수영 선수였고 물속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움을 느껴요. 힘들고 어두웠던 과거의 시간을 뚫고 그 속에서 헤엄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처럼 리디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낸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생존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 실린 감사의 말을 조금 읽어볼까요? 당신이 인생을 제대로 조져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를 관통해 흐르는 거대한 슬픔의 강이 당신에게도 닿은 적 있다면 이 책을 당신에게 바친다. 이 책을 읽고 든 출판사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다른 책도 구입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우린 괜찮아 라는 책이에요. 주인공 마리는 어릴 적 엄마를 잃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지만 평화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요. 그러나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아버지를 잃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아요. 결국 자신이 아는 모든 이와 연락을 끊고 멀리 떨어진 대학으로 도망갑니다. 이 책은 이별과 상실에 서툴렀던 마린이 성장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렸어요. 저는 큰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표지를 따라 그리기도 했어요. 책에서 주인공 마린이 호그와트처럼 커다란 기숙사에 혼자 남게 되는데요. 책을 읽는 동안에도 저는 그 속에 같이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메모도 남겼네요. 책을 읽으면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다. 책을 읽는 동안 나를 둘러싼 공간의 공기가 바뀌는 경험. 그러고 보니 두 권의 책이 모두 물과 주인공의 성장을 다루고 있어요. 이번에 책을 다시 살펴보며 알아낸 건데 이렇게 앞뒤 표지의 날개를 떼어내서 책갈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은 작가에 대한 관심으로 쟁여놓은 책들이에요.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책은 1995년 일본에서 일어난 옴진리교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를 다룬 책이라고 해서 중고로 구입했어요. 엄청나게 가깝고 믿을 수 없게 시끄러운 이나 에브리맨 같은 책은 좋은 평을 받는 책이죠.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책장 한켠에 있는 친구들을 잠깐 소개할게요. 라오스 북부 여성들이 만든 유기농 면 장식품이에요. 루앙프라방에서 샀는데 2개를 세트로 샀어요. 삿포로에 갔을 때 예뻐서 산 사케병. 마루야마 동물원 에디션이라 예쁜 동물 그림이 있는 공병에 잃어버리기 쉬운 작은 아이템들을 담아뒀어요. 이등시미는 엄마됨을 다룬 소설들을 모은 페미니즘 소설 선집이에요. 유명한 여성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구체적인 경험이 드러난 부분을 모았어요. 옴기니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 책에 실린 엄마들은 이기적이고 시니컬하고 싸움꾼이고 한없이 부족하고 자신의 무능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모성애는 본능이고 엄마는 완전 무결한 존재여야 하고 육아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판타지에서 벗어나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꺼낸 책이라서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토니 모리스는 빌러비드를 읽고 빠져들었어요. 그 뒤로 토니 모리슨 작품을 하나씩 사거나 빌려서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은 거의 다 읽었는데요. 웬만한 책들은 다시 팔고 재즈 하나만 남았네요. 1920년대 뉴욕 할렘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분명히 문장을 읽고 있는데 재즈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둡고 우울한 한, 그리고 흐르듯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매력적입니다. 천국에서 한 걸음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우린 괜찮아 때문에 구입했어요. 우린 괜찮아가 마이클 프린트상을 수상했는데 찾아보니 영미권 최고의 청소년 문학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이클 프린트상 수상작 중에서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쓴 작품이 있었어요. 궁금한 걸 참지 못하고 열심히 검색해서 중고책으로 구입했어요.
팡스치의 첫사랑 낙원은 2018년 우리나라에 나온 대만 소설이에요. 첫사랑 낙원이라는 제목과 연한 코랄색 표지 때문에 풋풋한 청춘 드라마 같은 내용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슬픈 비극이 담겨 있어요. 주인공 팡스치는 13살 때부터 과외를 해주던 문학 선생님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절친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5년이 흐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끔찍한지 잘 드러나 있어서 책을 읽으며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졸업반이 된 어느 날 팡스치는 넋이 나간 채로 산속을 헤매다가 경찰에게 발견돼요. 게다가 이 책은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작가 리니아는 대입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똑똑했지만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반복했어요. 2017년 책을 발표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2달 뒤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작가가 죽은 뒤 이 책이 자전적인 이야기임이 밝혀졌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 강사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최진영 작가의 이제야 언니에게를 읽고도 큰 슬픔을 느꼈었는데요. 이 작품도 성폭력이 어떻게 피해자를 무너뜨리는지,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절절하게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에 실려있는 서문의 제목이 성에 관한 모든 폭력에는 사회라는 공범이 있다 해요.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는 꼭 추천하고 싶어요. 화차는 사실 변영주 감독의 영화로 먼저 알게 되었어요. 방구석 1열에서 영화 버전을 먼저 알게 되었지만 원작부터 보고 싶어서 중고로 구입했어요. 신간 중에서 챙겨서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고 서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일단 너무 두꺼워서 놀랐어요. 그런데 읽기 시작하면 정말 쑥쑥 진도가 나갑니다. 특히 영화 버전의 줄거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더 좋았어요. 아는 부분이 있어 이해하기 쉽고 영화와 다른 부분은 눈에 잘 들어오고요. 너무나 쉽게 개인을 부채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소비 지향 사회의 문제를 꼬집은 책이에요. 장르 소설을 좋아하진 않는데 독서 모임 때문에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작품도 어떤 매력을 지녔는지 이해가 됐지만 개인적으로는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이 더 좋았어요. 이렇게 책장 투어 1탄 세계문학 코너가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른 북튜버분들의 영상도 많이 찾아봤는데 준비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했어요. 걱정했던 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한 권 한 권 더 자세히 소개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직 세계문학 전집, 에세이, 한국소설, 시집, 최애 작가 칸이 남아있는데요. 다음 책장 투어로는 어떤 주제가 궁금하신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